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군 투입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포로 협상에서 주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존 포로들이 그 당시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도 같습니다. 아유. 파병을 인정한 이후 북한에서는 보란 듯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현대전에 맞는 전차 두 가지 자포 드론이 공개가 됐습니다. 와.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군 투입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주 재탈환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참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군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무기 체계 변화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문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홍민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류성현 씨, 안혜경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4월 26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북한군 파병 인정에 이어서 이틀 뒤인 28일 북한 당국에서도 파병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의 파병군 투입 정황이 포착된 지 6개월 만인데요. 지금 왜 하필 파병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 상황, 전세가 특정한 어떤 단계로 이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건데요. 쿠르스크주를 러시아가 완전히 다시 재탈환을 하는 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재탈환 요 기점을 통해서 사실상 전세, 완전 승리를 선언하는 개념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안에는 그 일종의 협상과 관련된 중요한 대목들이 내장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쿠르스크주가 완전히 재탈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휴전 또는 정전 또는 종전이라는 어떤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러시아가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았죠. 동부전선 쪽은. 그래서 이 동부전선과 자신들이 빼앗긴 이 쿠르스크주를 마치 이제 뭔가 딜을 해야 되는, 소위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들의 원래 땅은 다 회복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땅인 그 동부전선 전체를 자신들로 영토화하는 협상에서의 우위를 좀 점하기 위한 차원에서 쿠르스크주가 완전히 재탈환되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북한군 파병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약간 승전 분위기를 프레임화시키는데 지금 일종의 어떻든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 시점에 북한군 파병도 공식 인정했잖아요. 이 동안 계산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나 러시아 모두 파병 사실을 인정하는 게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이익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 쿠르스크주를 완전히 재탈하는 것으로 승전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승전에 북한이 기여를 했다라는 것도 북한은 어떻든 그걸 알려야지 자신들이 어떻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러시아에게 요구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이게 완전 은폐되고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뭔가 기여를 했어도 러시아에게 나중에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약간 안전장치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든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시켜서 아예 자신들이 쿠르스크 재탈환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걸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실질적인 협상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실제 이제 정전 협상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전후 처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협상 의제가 될 텐데요. 네. 그 과정에서 지금 뭐 4천여 명 이상의 그 북한군 사상자가 났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또 포로로 지금 우크라이나 군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 있는 북한군을 어떻게 전후 처리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계속 은폐를 하고 있으면은 확실하게 러시아군이라고 보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제3국으로 보내겠다.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죠. 그런데 어떻든 파병을 인정하게 되면은 공식적인 참전국이 되는 개념이 돼서 사실상 이제 포로 협상에서 주 당사자로 이제 북한이 실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북한군의 어떻든 상당한 그 포로 교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생기는 것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북한군도 이런 쿠르스크 재탈환에서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내부적인 어떻든 선전에 상당히 활용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그 참전을 공식하게 되면 그 기존에 잡혔던 포로 2명이 이제 공식적으로 포로가 되는 그거네요. 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난민의 지위를 받아가지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었다면 지금은 제네바 협약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북한이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쟁 포로 하게 되면 포로에 처한 그 제네바 협정에 따르게 되면 교전 중에 잡힌 전쟁 포로는 전쟁이 끝나게 되면 바로 본국에 이송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생존 포로들이 그 당시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난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 살아서 있게 되면 꼭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도 같습니다. 아유. 네, 이 두 분의 행보가 앞으로 좀 안전하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러시아가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불법적인 사실상 침공이죠. 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반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거기에 동조한 불법적인 국가의 이미지에서 이번 공개를 통해서 나는 나름대로 국제법상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의해서 우리는 참전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정당하다라는 일종의 정당성 프레임을 일종의 강화하는 기회로 이번을 아마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난해 6월에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이 공개되면서 군사적 동맹의 근거에서 이번 참전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건지에 대한 해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식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해 6월에 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파병을 위한 일종의 사전 포석이자 국제법의 범주 안에서 정당성을 나중에 주장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던 거죠.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조약 4조에 상대국이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군사적 지원을 한다라는 이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자신들은 정당하게 참전했다라는 것이고 실제 국제법에는 그런 어떤 양국 간의 조약 또는 다자 간의 조약에 의해서 특정한 어떤 군사적 개입을 하거나 참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인정하는 관습법적인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어필을 해서 자신들이 정당했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일으켰던 그 자체가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위반이고 국제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전쟁에 아무리 이제 정당한 조약에 의해서 참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인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북한 자체의 참전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그 지력위마라고 하죠. 애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공했으니까 그건 유엔 헌장 위반이죠. 말이 안 되는 정당화할 수 없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북한이 이번에 인정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파병이 김정은의 어떤 정세에 대한 분석,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보를 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러시아가 요청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조약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 이 정세에는 내가 러시아를 도와줘야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이제 보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 발언이죠. 서비스. 그 말은 뭐냐면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이제 참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정의로운 전쟁에 뛰어든 어떤 정당한 프레임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처음에 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됐을 때 이게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아마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근데 드디어 공개를 했잖아요. 관영 매체에서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라는 톤으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거는 더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북한 사람들에게만 비밀로 붙여졌던 거잖아요. 네. 다른 세계는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전황이 지금 쿠르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해방했다고 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너네 잘 싸웠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하니까 북한이 이때다 하고 저 성과를 발표하는 거죠. 북한의 그 표현을 보면 우크라이나 신나치 세력에 저항해서 그들을 섬멸하고 러시아의 연방의 영토를 탈환하는데 큰 업적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내부에 있는 그 군인들이나 주민들에게도 야, 우리가 정당한 전쟁에 참전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런 거를 설득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자네가 돌아가게 되면 휴전돼가지고 정전협정돼가지고 북한군이 돌아갔을 때 야네들에 대한 이 처리 문제를 어떻게 북한 당국에 할까?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들이 끊임없는 정치 사상 교육을 받았지만 그래도 러시아라는 나라에 와서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나와서 생활하면서 사회주의 번거지로서의 또 다른 사회주의 면모를 봤기 때문에 이런 걸 목격한 군인들이 이제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 사람들을 어느 만큼 사상 교육해서 밖에 내놓는다고 해도 그게 시간상 문제지 영원한 비밀이 담보된다는 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왠지 이 사람들을 따로 묶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그 후폭풍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제일 많이 고민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조금 우려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약간 다른 방향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제 파병 사실 인정하는 보도 과정에서 막 영웅적 위훈을 세웠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도 보상하고 경제적으로도 보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에 70년 넘는 기간에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북한에게는 굉장히 정치적 프레임으로도 굉장히 좋은 소재가 돼요. 이게 만약 졌다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CCS까지 높은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희생자들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우려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승전을 했다는 게 굉장히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들에 대한 굉장한 선전 플레임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들에게 대한 칭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시적으로는 우려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이걸 굉장히 선전 플레임에 잘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김정은의 성과, 치적으로 대담한 결정을 해가지고 가서 결국 승전을 이루게 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대적 경험을 가져왔다. 이런 아마 프레임으로 굉장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획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제 군인으로서 경력직 진짜 전쟁 참여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이번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한 이후로 얻는 것들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토록 원했던 실제 전쟁 경험, 현대적 경험을 얻었고요. 이후에는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지원하고 또 현대 전쟁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P 통신에서 북한군과 몇 차례 교전한 우크라이나군 병사 인터뷰 내용을 담았는데요. 북한군이 러시아 군인보다 더 전문적이고 잘 훈련됐으며 매우 체계적이라고 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빠르게 적응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네. 그 초기에 그 한두 달 정도는 상당히 고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작전 환경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쿠르스크라는 지역은 어느 정도냐면 완전히 개활지예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 없이 그냥 평지로만 쫙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파병된 특수작전군은 대부분 이제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 맞는 작전을 주로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활지라는 작전 환경이 상당히 처음에 적응을 못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드론과 같은 굉장히 게임 체인저 같은 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응이 전혀 안 돼 있어서 한두 달 정도는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처음 봐요. 고전을 했는데 두 달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적응을 했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미국 국방부에서는 굉장히 잘 훈련돼 있고 탁월한 전투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까지 평가를 했어요. 이렇게 평가했다는 건 그만큼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것이고 실제 러시아군보다는 더 돌격전이라든가 실제 참호전에서는 훨씬 더 역량을 많이 발휘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군이 현대전의 양상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전혀 자신들이 익숙하지 않은 전장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마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러시아와 북한이 파병을 인정한 이후 북한에서는 보란 듯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먼저 북한 공군에서 눈에 띄는 건 드론입니다. 파병을 통해서 드론 기술 획득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북한은 꽤 오래전부터 드론 개발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자, 그럼 먼저 북클립에서 북한의 드론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드론을 동원하며 눈에 띄게 발전된 기술을 선전한 북한. 수백 개의 드론을 동시에 조정해 각종 모형을 만드는 등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오른 듯한 모습인데요. 그러나 무기 체계로서의 드론 운용법은 차원이 다릅니다. 현대전의 핵심 무기로 등극한 무인기의 기술은 북한도 매우 관심을 두는 분야죠. 한때는 무인기 사용을 규탄하고 평화 교살자라고 부르던 북한. 언제부터 무인기에 집착하게 됐을까요? 북한 무인기 부대가 편제될 당시 무인기 부대에서 복무했던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무인기 부대가 1996년도 7월 24일 날에 생겼거든요. 근데 김정일이가 7월 24일 날에 무인기 부대를 창설할 때에 대한 방침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명칭이 724중대로 됐고요. 그때 당시 국방성, 그리고 국방대학, 그리고 공군사령부 산하 881 비행기 수리공장, 이게 세 곳에서 서로 경쟁 구도에서 무인기 개발을 진행했고요. 그때 당시 저는 공군사령부 소속 881 비행기 수리공장에서 무인기 부대 개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무인기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90년대 초로 알려졌습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이른 시기에 무인기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2016년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70년대 북한 정권이 일본을 통해 무인기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중국이 개발한 무인기를 북한으로 들여왔고 이를 토대로 1990년 초 본격적인 자체 개발에 나섭니다. 그때 당시 배치돼 갔을 때 그 경납고라고 하죠. 거기에 무인기가 한 8대 내지 9대가 있었어요. 크기 사이즈는 10 내지 한 12m 됐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비행기 모터 쪽에서 아직 경량화를 완성하지 못했던 상태였어요. 무게중심이 항상 앞으로 쏠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운양 비행장이라는 곳에서 무인기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방식은 비행기 활주로에 나가서 일단 뒤에서 미부 쪽을 쥐고 달려나가다가 비행기를 놓아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종이 비행기 날리는 형식으로 해서 무인기를 날렸거든요. 무인기 개발에 지지부진하던 북한군. 그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바로 밀반입이었습니다. 그 운양 비행장이라는 게 시험 비행장이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거기 러시아 분들이 많이 와요. 군사 전문가들이. 그러다 나니까 러시아에서 무인기 모델을 들여다가 881 비행기 수리공장에서 모두 해체를 하고 그에 따라서 모방을 해가지고 새로 북한식 무인기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밀반입 또한 완벽한 해법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았습니다. 북한이 노력하던 끝에 2년 그 사이공간 속에서 무인기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완성을 했는데 스스로 무인기가 아직도 리착륙을 진행하는 데는 아직 완비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차후에 그때 당시 우리는 그 국방성이나 그러면 그 국방대에서 진행하는 무인기들 그분들이 전문가들하고 우리 경쟁 구도에 살아나니까 우리 무인기를 숨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를 모방할까봐 그래서 계속 숨겨놓고 있었고, 그로부터 한 2년 반 정도 지나서 그다음에 무인기가 자체로 이착륙하고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어요. 이른바 성과내기 경쟁 탓에 지지부진했던 북한의 무인기 개발. 개발의 속도가 붙은 건 2000년대에 들어섭니다. 처음에는 881 비행기 수리공장이라는 게 공군사령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될 때는 한 개 중대 120명 정도였어요. 중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연대급으로 전투부대로 자라면서 조선인민군 이제 1501 군부대로 되면서 그러면 범위가 커지면서 전면적으로 더 많이 진출을 했거든요. 부대의 규모와 위상이 올라간 만큼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운용하는 무인기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무인기 무기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집권 1주년 만인 2012년 열병식에서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무인기 부대를 시찰하며 무인기 정찰 활동 강화를 주문했고 이듬해 3, 4월에는 백령도, 파주, 삼척 등지에 북한발 정찰 무인기가 추락해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은 무인기 타격 시험을 참관하며 정찰형 무인기뿐만 아니라 자폭형 무인기도 적극적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는데요. 북한과 김정은이 무인기 개발에 목매는 이유가 뭘까요? 북한이 무인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대칭 무기에 집착하면서 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북한이 이젠 군사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대칭 무기로서 대한민국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에서 대한민국을 타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예, 이번에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북한 드론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 쪽에서 더 많은 업그레이드된 드론들을 많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전투 행법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 더욱 매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전쟁만을 생각하며 각종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무인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다고 하니까 놀랍네요. 북한에서 공군이었던 성현 씨, 당시 군 내부에서도 무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나요? 북한에 그런 게 있어요. 공군에 항공구락부라고 있어요. 항공구락부, 구락부? 항공클럽. 그래서 그곳에서 무인 항공기를 다루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는 체육단 같은 그런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걔네가 비행기를 자체 제작하고 이게 작은 비행기를 그리고 그거 날리고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를 좀 축적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들이 입는 옷이 일반 병사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특별히. 걔네도 10년제인데 걔네에겐 장교가 입는 옷을 입게 해요. 높은 급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너네가 좀 특별한 인력이야. 예,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돈을 집에서 가져다가 무인기 개발할 때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그래야 그 부대, 그래야 그 부대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거기 있다가 돈이 집에서 따라서지 않다 보니까 못 있겠다고 나왔거든요. 나와서 저희 부대로 왔어요. 그러면서 그 부대의 사정에 대해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항공구락부에는 부잣집 자제들만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돈 없으면 못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드론이라는 말만 안 써 있을 뿐이지 사실상 드론 개발을 위한 어떤 특전사 개발 양성소랄까? 네, 그렇죠. 그들이 사비를 가져다가 데이터를 축적해서 만드는 그런 곳이었죠. 이것이 아마 무인기 부대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일반 공군들은 네. 무인기를 실제로 본 적 많아요? 저는 무인기를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네, 영상에 교육 영상들이 있거든요. 네, 그곳에서 무인항공기 다루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영상, 그리고 북한 군 열병식에 차량에다가 네. 무인기를 싣고 나가는 영상이 있어요. 교육 영상들에 그런 거 있고 또 날리는 그런 영상들도 좀 있었고. 네. 성현 씨가 2019년에 오셨으니까. 네, 그렇죠. 적어도 2019년. 2019년까지는 무인기를 본 적은 없고 그 이후에 또 빠르게 개발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북한이 드론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연구했고 개발해 왔잖아요.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전쟁의 파병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드론 기술이 상당히 많이 진척된 게 아닌가.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인가요? 파병 초기에는 그 북한이 드론 조작법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북한군 내부로 그냥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로 인해서 사상자도 나왔던 사실이 이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군이 이제 드론 운영에 대한 상당히 노하우를 갖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파로 방해하는 재민건을 사용했다는 증언까지 나올 정도로 드론 기술에 빠르게 이제 적응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북한만 이 드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이 드론이 갖는 전투적 가치가 엄청나게 이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상당한 많은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제적인 관심사라는 거예요. 이 드론이 얼마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 두 가지 차원의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드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오는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드론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찰하는 드론, 그다음에 이제 공격하는 드론인데요. 떠서 소위 이제 기관포를 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폭탄을 투여하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공격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폭,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떨어져서 자폭시키는 방식이죠. 이 세 가지 드론이 있는데 이 드론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공격적으로 또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이 두 가지를 다 고민을 하게 된 거고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어떻든 북한 전력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 기존에 이제 드론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거는 3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이죠. 2023년에 이때 이제 대규모 열병식을 하기 전날 국방발전 전람회라는 전람회를 하면서 샛별 4, 샛별 9라는 소위 이제 무인기를 전격적으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국방발전 2024라고 해가지고 또 한 번에 이제 국방발전 전람회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10종의 무인기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아, 종이 많았네.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무인기 성능 실험을 하는 현장에 현지 지도를 또 하면서 이제 자폭 무인기를 또 공개를 했죠. 그래서 3차례 정도 북한이 최근에 이제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다종의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무인기를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실전 앞두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의도적으로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김정은이 언급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현대전에 맞는 소위 대응 기술도 이제 갖춰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자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소위 이제 드론을 막기 위한 전자전이죠. 소위 이제 그것을 교란시켜가지고 떨어뜨린다든가 예. 또 거기에다 뭐 레이저를 쏜다든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것을 대응하는 무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혼돈시키는 거죠. 북한이 이제 최근에 와서 이 공격과 방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드론의 상당 부분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좀 기술의 진일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 드론이 아주 자주 쓰였잖아요. 이때 경험한 자폭 드론의 성능을 북한군도 무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군이 자폭 드론에 대한 기술이나 노하우는 그동안 없었을 텐데 뭘 참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기술적인 원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뭐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기술적 협력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란이 워낙 지금 드론으로 무인기로 각광받는 국가입니다. 이란.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처음에 초기에 할 때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드론이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러시아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서 러시아가 처참하게 당합니다. 당황했군요. 당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자신들도 드론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생산을 빠르게 해서 자신들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이란밖에 없었습니다. 이란이 샤히드 136이라고 아주 싸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실제 가성비도 굉장히 높은, 그래서 실제 굉장히 전투력이 굉장히 높은 샤히드 136을 다량 제작해서 러시아가 이제 그걸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상당한 전과를 이제 거두게 되죠. 그래서 소위 드론에서 완전 밀리고 있던 전세가 드론에 의해서 약간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 상황이 됐는데 워낙 많은 이제 자폭 드론이 쓰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이란으로부터 샤히드 136의 면허 생산 허가를 러시아가 받아가지고 실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2023년에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실제 이제 수만 대가 이제 생산되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런 이제 소위 이란이 갖고 있는 기술을 북한이 습득했을 가능성. 왜냐하면 이란과는 북한이 굉장히 군사적 협력을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고 특히 이제 미사일 커넥션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드론과 관련된 기술 협력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기술 이전 말고도 중국제 드론들이 워낙 유명하니까 중국제 드론들을 가져와서 계속 역설계하고 모방 설계를 많이 해왔어요, 북한이. 그래서 어떻든 예전에 초기에 북한이 2000년대 들어와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 드론들은 대부분 중국제를 들어와서 싸게 이제 자신들이 재개조한 그런 개념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아마 자신들이 모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뭐 최근에 해킹을 통해서 설계도를 입수하는 건 북한이 워낙 잘하니까 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 원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제 11월이었죠. 11월에 김정은이 무인기 성능 실험을 전격적으로 현지 지도하는 장면을 공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 자폭 그 드론이 공개가 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X자형
형이 있고 하나는 이제 가오리 형이 두 가지가 이제 공개됐는데요. 이 가오리 형은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하롭과 거의 형태가 유사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개발한 하롭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도 뛰어나지만 워낙 이제 정밀도가 뛰어나가지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제 무인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하롭과 굉장히 유사한 형식의 드론을 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요. 또 하나 이제 엑스자이언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란셋 3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에서 이제 사실상 전세를 러시아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이제 전환시켰던 대표적인 이제 무인기에 해당되는데 이 란셋 3를 거의 똑같이 모방한 듯한 작품을 보여줄 거죠. 그래서 드디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드론에 대한 일종의 굉장한 많은 경각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집중을 하고 있구나. 특히 이제 최근에는 러시아와 북한이 합작을 해서 공동으로 무인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공장을 만들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일본 외신을 통해서 이제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를 파병한 이후 얻은 것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해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파병 인정식에 맞춰서요. 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견인차 역할을 할 함정도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입니다. 5,000톤급 신형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인 최현호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북한 해군 창설 이후에 제대로 된 첫 구축함이라면서요,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이라는 이 표현 자체를 굉장히 유익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표현 속에는 북한이 이 최현호를 통해서 뭐를 목적으로 하는지가 딱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다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 미사일 체계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종의 미사일 체계를 운영한다. 그 말은 뭐냐면 상대의 함을 공격하는 방식이 있고 지상을 공격하는 게 있고 공중에 날아오는 걸 공격하는 거를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하겠다라는 다목적의 개념을 앞에 달고 있는 것이고요. 공격형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연안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오는 적만 그냥 방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 아예 공격적으로 먼저 연해를 벗어나서 원양으로 진출을 해서 실제 먼저 공격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라는 게 공격형이라는 용어에 이제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구축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겠지만 사실 항공모함 다음으로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건 해군 전투력에 있어서는 가장 우월한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성한 이 용어를 이제 강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최연함을 통해서 북한이 기존의 해군력의 절대적 열세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중요한 이제 시발점으로 삼겠다라는 이제 그 의도가 이제 상당히 이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북한이 전투함으로서 쓴 것들이 대부분 1,500톤에서 한 1,800톤 정도의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착하는 사실 무기 체계 역시도 사실상 함대함 순항 미사일 정도를 그저 그냥 탑재한 정도였고 이번처럼 다종의 이제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대공 미사일까지 탑재하고 쏠 수 있는 그런 수직 발사관을 이렇게 장착한 배는 처음으로 지금 공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정은이 이 함정이 엄청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혹시 두 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기존 함정이랑 스펙이 엄청났나 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인이 서해 함대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전역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서해 함대에 구축함이라는 게 있는데 엄청 큰 거래요. 그게 동해 한 대 있고 서해 한 대 있대요. 근데 그때 태풍이 와서 그 배가 산에 가서 올라가 앉았대요. 산에. 네. 그걸 꺼내려고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해에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잖아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는데 큰 배 같은 경우는 끌어다가 깊은 바다에다 갖다 매놔야 된대요. 그러니까요. 태풍 불 때는. 네. 근데 그걸 못 했다는 거예요. 통통배도 아니고. 네, 그래서 큰 저기 언덕에 올라가 있어서 그걸 꺼내는데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뭐 성경에서 본 얘기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사촌 형이 해군에 갔다가 전역을 했는데 저도 군대에 가야 되니까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해군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형이 거진 싸울 의지가 없더라고요. 겁에 질려가지고. 겁이. 네. 야, 근데 저 남조선 저 적들은 어떤 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 하면서 남조선 애들은 스테인리스 강판에다가 거기다가 고무를 씌운 배래요. 그래서 자기네 북한 배는 총탄 AK 소총 쏘면 뚫릴 것 같은데 쟤네 배는 총 쏘면 총알이 튕겨져 나온대요. 튕겨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막연한 여기 것은. 와가지고 예. 군에 가서 배를 봤거든요. 근데 스테인리스 배, 고무 씌운 배는 없더라고요. 어. 핫소문이야. 그렇죠. 그만큼 이제 뭔가 위협감을 아. 느끼는 거죠. 이미 무서워가지고. 심적으로 위축돼 있어서. 그렇죠. 얘기하지 마요. 아빠한테. 네. 계속 위협을 좀 느껴야죠. 그 최연호를 보도하면서 동해 함대 인계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아, 그래요? 요번에 이제 최연호 진수한 건 남포항이에요. 네. 서해죠. 근데 중요한 건 동해 함대를 어떻게 인계하지? 아, 그게 문제죠. 결국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서해로 빠져나와 가지고 제주도 서남방을 지나 가지고 대한해협을 끼고 다시 동해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네요. 어떻게 하죠? 한국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한국 그래서 해역을? 예전에 그 동해상에서 푸에블로가 네네. 네. 납포됐을 때 푸에블로가 대동강변으로 아, 맞아요. 옮겨졌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불가사의로 얘기했던 게 어떻게 저기로 옮겼을까? 끌고 갔겠죠. 끌고 뭐. 그러면 그 끌고 왔다라는 게 결국 제주도까지 지나가지고 서해로 이동해서 대동강변을 돌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최근에는 더 이제 위성 정찰 능력이 한미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제주도 서남방을 비롯해서 뭐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 거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다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어떻게 동해로 인계가 될지가 이제 관심사고 푸에블로 저게 원산항인가 거기 있던 거를 저쪽으로 옮겼는데 그때는 푸에블로를 다 잘라가지고 만으로 했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그 잘라가지고 옮겼어요. 오. 그래서 대동강에다가 떠났거든요. 근데 최연호를 자를 수는 없는. 자르는 것도 대단한 기술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배를 반으로 굉장히 잘라요? 그게 좋은 아이디어. 왜냐하면 그 육지로밖에 갈 수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육지로 그걸 어떻게 옮기겠냐. 야 그거 평양 사람들 많이 외국인들 보게 그 평양에다 좀 갖다 놔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라다 갖다 놨어. 이건 잘라서. 네이피슐이에요? 아니면 오피슐이에요? 진짜요? 오피셜이에요. 진짜요? 실시간. 네. 와. 야, 이 북한의 해군력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열세로 평가되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렇게 관심이 뜨거워진 만큼 5,000톤급 최현호의 등장과 그 무장에 상당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눈여겨봐야 할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레이더. 그래서 이제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해서 일단 형상 자체도 약간 스텔스급은 아닌데 스텔스급에 약간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최신형의 첨단의 어떤 사양을 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들었고 그 모양 만든 과정에 그 위상 배열 레이더가 화면에 배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장형으로. 근데 그 위상 배열 레이더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레이더가 작동을 해서 그냥 단면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레이어 층에 따라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3D로. 예, 그래서 굉장히 작전 역량이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상 배열 레이더라는 거는 이게 사실상 북한의 기술로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갖는 의구심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외부 소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소재들이 필요한데 그 소재를 북한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위상 배열 레이더가 나옴으로써 이거는 북한 자체 제작보다는 아무래도 러시아의 그 협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그 외관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면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수상함들에 상당히 준하는 그런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여기에 장착하는 것들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국갑의 선미, 그다음 후미 부분에 굉장히 다양한 수직 발사관이 이제 식별했는데 이 수직 발사관에서 실제 발사하는 모습을 북한이 이제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 선미 부분에서는 별지라고 최근에 북한이 이름을 붙인 대공 미사일이죠. 그래서 예전에 번개 시리즈로 이제 있다가 최근에 별지 시리즈로 바꿨는데 이 별지라는 최신형 대공 미사일. 이 대공 미사일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적의 전투기, 네. 크루즈 미사일,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탄도 미사일도 맞출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구축함을 지키기 위한 방어능, 대공 능력을 상당히 갖춘 미사일을 발사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이제 후미에서 발사된 것 중에 처음 공개된 게 있어요. 처음 게 뭐냐면 바로 초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발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줬는데 보시면 앞부분에 휘어 있죠. 네. 앞부분에 휘어 있습니다. 이 휘어 있다라는 거는 휘어진 라이드형이 돼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배 부분이 약간 볼록 튀어나왔죠. 이게 이제 러시아가 자랑하는 게임 체인저라고 자랑하는 지르콘. 예, 지르콘이라는 이름을 붙인 초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지르콘 역시 앞부분이 웨이브 라이드형으로 약간 납작하게 돼 있죠. 네. 그리고
대부분이 볼록하게 좀 나와 있죠. 이거 역시도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을 모방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기술 협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한 번도 북한이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언급한 적도 없고 공개한 적도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 공개한 겁니다. 그만큼 실험용이 아니라 안정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소위 북한이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화살 시리즈로 얘기하는 그 미사일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실험을 했어요. 그만큼 실험을 거쳐야지만 이제 안정된 무기 체계가 되는 건데 이번에는 전혀 사전 언급도 없이 그냥 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안정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실험을 안 했는데. 그거 알고 그냥 실험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발사한 거예요. 외부에 협력을 했을 가능성 이게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추론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화살 2형이라고 해서 전략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개량형 신형 모델을 이번에 발사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줬고요. 네. 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KN-23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 한미가 이제 코드번을 붙여놓고 있는데 전술 유도탄이라고 하죠. 탄도 미사일입니다. 화산 30이라는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이 탄도 미사일 역시도 쏠 수 있는 발사관이 이번에 이제 뒷부분에서 식별이 또 됐죠. 그래서 이걸 종합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을 막을 수 있는 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소위 이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통해서 정밀 타격,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 그다음에 탄도 미사일을 통해서 핵탄두를 탑재한 무기 공격. 이거를 세 개를 다 3종 시리즈로 다 장착을 한 거죠. 다목적 맞네요. 다목적 공격형 맞네요. 자, 지상군 얘기를 해볼까요? 북한 지상군에 대한 변화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 5월 4일입니다. 김정은이 전차 공장 현지 지도에 나섰는데 이때 또 공개된 전차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기존에 이제 2020년에 10월 10일에 당창건 75주년이었죠. 대규모 열병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차를 공개를 했는데 미국이 최신의 그 전차로 자랑하는 에이브람 전차죠. 그다음에 우리의 흑표, 한국의 K2 흑표. 이것과 외양이 유사한 최신 첨단의 어떤 장착물과 그다음에 외형도 이제 최근에 어떤 현대전에 맞는 방식으로 이제 전차 모양이 나온 이것을 이제 열병식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당국이 M2020이라고 이제 2020년에 공개됐다고 해서 2020에서 M2020이라는 이제 명칭을 부여를 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모델을 또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하부 구조는 거의 동일한데 위에 이제 포탑 부분하고 상판 부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최신의 첨단 장비들이 장착이 되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이것을 생산하는 공장까지 이제 공개를 아예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사진을 통해서 하나하나 장착된 이제 장비들이 어떤 건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실제 북한 전투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텍스트를 이번에 공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현지 지도에서 공개된 M2024 전차의 재원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최신 전차들에서나 볼 수 있는 장비나 무기들도 포착이 됐다면서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위 무기 시장에서 각광받는 전차죠. 미국의 M1A2 전차가 있습니다. 최신의 장비를 장착한 전차인데 이 전차, 그다음에 러시아의 아르마타,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의 전차죠. 이 전차에 들어가는 여러 장비들이 장착된 것이 이제 이번에 공개된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폭발 반응 장갑이라고 해서 ERA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모습을 볼 때 러시아 군의 전차를 보시면 옆에 그다음 위에 여러 가지 블럭 같은 것들을 막 붙여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레고 같은. 레고 같은 걸 붙여놨죠. 그게 이제 대전차 미사일을 튕겨내거나 폭발을 갖다가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폭발 반응 장갑을 따로 블럭화 시켜가지고 더덕더덕 붙이는 거거든요. 북한이 이번에 폭발 반응 장갑을 양쪽 측면 그다음에 전차병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이 해치죠. 해치 위에다가 또 설치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전차 미사일이 옆으로 측면에서 공격해 오는 것을 이 반응 장갑을 통해서 폭발을 최소화시킨다.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소위 이제 조정수가 나올 수 있는 해치 뚜껑을 여는 그 해치 위에다가 장갑을 또 설치했는데 이거는 드론 공격을 이제 당할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가서 현대전 경험해 보니까 이거 드론이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고 자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갑을 설치하는 것이 이제 현대전이 맞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설치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열약한 부분 다 보완할 수 있군요. 네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연막탄 발사기인데 이제 이게 소위 이제 소프트 킬이라고 하는데 직접 타격해서 상대를 죽이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대가 공격해 오는 것을 최대한 막는 방식으로 연막탄을 동시에 팍 쏘게 돼 있습니다. 네. 소프트킬. 그러면 양쪽에서 발사돼 가지고 연막이 뿌려지면은 대전차 공격을 하려던 상대가 연막 속에서 이제 공격을 타격 지점을 잃어버리는 이제 방식인데 이것에서 이제 상당한 이제 그 변화들이 좀 발견이 됐고요. 가장 주목되는 게 뭐냐면 RCWS라 그래서 원격 조종 무기 시스템이 이제 장착된 걸 처음으로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치를 열고 나와서 예전에는 사수가 기관포를 들고서 이제 쏘는 방식이었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약점이 뭐가 되나요? 들어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원격으로 이제 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예 그래서 이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카메라 광학 장비라고 그다음에 열상 그다음에 거리 측정 여러 가지가 동시에 옆에 다 장착이 돼가지고 실제 이제 7.61mm 기관총이 발사가 됐는데 360도를 돌면서 자동으로 이제 안에서 조정을 해서 쏠 수 있게끔 한 거죠. 근데 이 장치를 갖고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 러시아에 탑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 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 부분인데 굉장히 위력적이죠. 또 하나는 이제 전차를 운전하는 전차장이 안에서 볼 수 있는 조준경이 있습니다. 네. CPS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포수가 보는 게 GPS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현대화된 방식으로 해서 상부 갑판에 탑재된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눈의 역할을 하는 거군요. 내부에서.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조그만 유리창을 만들어 놓고서 그 유리창으로 이제 보는 방식으로 굉장히 수동형이었다면은 이번에 장착된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첨단화된 방식으로 해서 외부 상황을 인식하고 거기에 전투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현대전적인 어떤 개념들이 많이 도입이 됐다. 그래서 이제 한국 내지는 한미가 여기에 대응한 상당한 그 전투력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에 러시아와 북한이 이른바 군사동맹을 체결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 도드라졌고 그 결과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의 군사력이 상당히 현대화됐습니다. 이번 파병을 통해서 북한은 현대전 감각까지 익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박사님,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한미 통합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계속 강화하는 게 이제 필요하죠.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 한미의 통합 억제력은 그대로 가지만 한편에서는 우리의 재래식 역량, 재래식 전쟁 역량도 단순히 이제 한미 통합 억제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역량을 좀 더 신장시킨 쪽으로 전력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을 경험한 북한을 이제 상대하려면은 우리도 현대전의 개념과 거기에 맞는 무기 체계를 좀 더 빠르게, 좀 더 첨단화된 방식으로 광폭으로 그걸 갖춰야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국방 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그것이 차근차근 계획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런 북한의 현대전의 어떤 경험 자체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우리 전력 보강이 이제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파병군 공식 인정과 함께 북한은 노골적이고도 대담한 군사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물론이고요. 한반도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